다시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부터 폐기물 파트를 들어가게 됐고요. 앞서 이제 가장 시험대 출제 가능성이 높은, 출제 비율이 높은 수질이랑 대기가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수질과 대기에 비해서는 폐기물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출제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 제가 수업 시작할 때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항상 동일한 비율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20문항 중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수질이 7문제에서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대기도 비슷하게 7문제 정도 출제가 될 때도 있고 수질이 좀 한두 문제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질하고 대기랑 비교를 해가지고 출제되는 그 문항 수가 약 12문제에서 14문제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12문제에서 14문제를 제외를 하고 나머지 폐기물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소음진동이라든지 그 외에 뭐 위해성이라든지 화학물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일단은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가 많이 출제가 되면 3문제, 많이 출제가 되면 4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고요. 많이 출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2문제 정도, 평균적으로 2~3문제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질과 대기에 비해서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토양이라든지 아니면 소음진동이라든지 그런 파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수업을 시작할 때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수질과 대기 먼저 끝내고 이제 폐기물 파트 비중이 높은 거 순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폐기물 하는 과정에서도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다만 수질과 대기에 비해서 약간 암기할 내용들이 조금 더 많다라는 거, 그런 것만 좀 주의를 하셔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폐기물을 하는 과정의 수질과 대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앞에서 밑밥을 계속 깔았잖아요. 수질 대기가 가장 비중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강조드린 이유가, 수질 대기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계속 복습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노트 필기 해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모르시는 부분들은 계속 복습을 하시면서 폐기물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폐기물 파트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3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챕터 1의 폐기물 관리가 있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기 전에 무슨 파트를 공부를 하시는지 좀 목록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되실 텐데, 폐기물 관리에서는 어떤 폐기물을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이 분류라든지 아니면 폐기물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폐기물 발생, 어디서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런 폐기물들은 어디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폐기물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앞부분에는 암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주 나오는 부분들은 암기를 정확하게 해놓으시는 게 필요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면 13페이지에 있는 챕터 1의 폐기물 관리 부분을 시작을 하면 폐기물의 정의 및 분리, 여기는 다 교재 제가 정리를, 법적 규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정리를 다 해놔서 별도로 제가 판서는 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13페이지 폐기물의 정의 보시면 폐기물 관리법에 이제 폐기물 관리법에서 얘기하는 폐기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1번에 보시면은 이게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의하는 폐기물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폐기물이라는 것은 줄칠게요. 쓰레기, 연소재, 연소했을 때 소각로에서 나오는 연소재, 그 다음에 오니, 일명 슬러지죠. 그리고 폐유, 버려지는 기름이라든지 폐산, 폐알칼리, 폐산이나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우리가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법적으로 정의되는 거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이제 뒤에서 반복적으로 또 나오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은 의미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의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행법에서는 버리는 사람의 용도 폐기 의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의사에 따라서 폐기물로 분류가 되며 버려진 폐기물이 활용될 가치가 있어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도 배출자가 필요하지 않게 되면 폐기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좀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좀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 책이 쓰레기라고 생각을 해요. 버리시면은 안 되시겠죠? 네. 저는 쓰레기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나는 필요가 없어서 줬다라고 하더라도 내 배출하는 사람이 이걸 버렸다라고 하면 얘를 폐기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상은
폐기물이라는 거 이제는 폐기물이라고 잘 안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폐기물을 재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자원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폐기물이라는 용어는 잘 쓰지는 않지만 현행법에서 의미하는 배출자가 이제 필요가 없어져서 버리는 것을 우리가 폐기물이라고 본다, 이런 의미예요.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두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외우실 거는 1번이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폐기물의 분류인데, 분류를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법적 분류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의미상으로 알아두시라고 제가 하나씩 써놨거든요. 첫 번째로 보시면 폐기물을 분류를 할 때는 1차적, 2차적, 3차적으로 분류를 해요. 첫 번째로는 발생원,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서 생활 폐기물하고 사업장 폐기물로 1차적으로 구분을 해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가정이라든지 일반적인 가정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활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업장에서 나왔다 그러면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해요.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을 한다. 1차적으로. 그래서 어디서 발생됐는지에 따라서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2차적으로 이제 생활 폐기물은 단 한 종류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들을 우리가 생활 폐기물이라고 하는 거고,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의 유해성에 따라서 일반 폐기물하고 지정 폐기물로 구분을 하기도 해요.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사업장, 일반 폐기물, 그 다음에 지정 폐기물. 쉽게 말해서 사업장에서도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고, 공장이라든지 어떤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산 공정에서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런 사업장에서도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생활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생활 폐기물도 구분을 할 수, 그러니까 분류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사업장에서 부산되는 물질 같은 것들 있죠. 뭐 생산 공정이라든지 어떤 산업 공정 내에서 부산되는 그런 물질 중에 생기는 물질이긴 한데 유해성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지정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일반 폐기물 중에서도 사업장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이 있고요. 사업장에서 나오는 그런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고 해서 사업하는 공정에서, 산업공정에서 배출되는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구분을 해요. 이건 3차적인 구분이거든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을 하고,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도 유해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유해성만 가지고 우리가 지정 폐기물을 분류를 하는 건 아니고,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부식성이 너무 강하다든지 아니면 유해성이 강하다든지 뭐 난분해성이 너무 심하다든지 생태독성이 너무 심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유해성의 그 분류를 가지고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로 구분을 해요. 아셨죠? 그래서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로 구분하는 거는 2차적으로 유해성, 일반적인 유해성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3차적으로 유해성에 따라 구분한 상태에서 발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도 있고,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건설 폐기물, 의료 폐기물 등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칠판 잠시 보시면은 일반 폐기물 중에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 있고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있는데, 사실은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일반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업장 일반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를 세분화해가지고 나눠서 언급을 하지는 않아요.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사업장 폐기물을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세분화되는 것까지는 꼭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기억을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정 폐기물 중에서도 우리가 의료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요양병원 같은 데 많잖아요. 그런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지정되어 있는 그런 의료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구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연구소 내지는 뭐 동물병원 이런 데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우리가 의료 폐기물이라고 구분해 짓거든요. 그리고 건설 공사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건설 폐기물이라고 해요.
보통 학생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는 생활 폐기물이니까 생활 폐기물의 양이 많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버리는 그런 생활 폐기물을 모으더라도 건설공사, 아파트공사 큰 거 하나 하면서 큰 단지에서 나오는 건설 폐기물의 양보다 훨씬 더 적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폐기물의 양이 가장 많은 거는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 건설 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뭐 저희 집에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 공사를 했어요. 저희 집에 진짜 코딱지만한 화장실을 공사를 하느라고 막 거기서 뭐 욕조도 떼고 세면대도 떼고 그런 것들이 다 폐기물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재활용도 하겠지만 근데 이 폐기물 자체에서 내가 필요가 없어서 버린 거기 때문에 잠시만요. 그 폐기물을 버린 것이 오늘은 안 먹히네. 건설 폐기물이 폐기물 중에서 모든 건설 공사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다 건설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양 이상 나와야 돼요. 그래서 건설 시작부터 건설 끝까지 해서 5톤 이상 나오는 경우에만 우리가 건설 폐기물이라는 명칭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건설 폐기물 그리고 지정 폐기물의 일종인 의료 폐기물도 있어요. 지정 폐기물이 전체는 다 아니고요. 지정 폐기물 종류들 중에서 지정 폐기물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서 나왔는데 폐유, 버려지는 기름이에요. 그러면 폐유도 지정 폐기물에 해당이 되거든요. 물론 그 안에 있는 기름 함량의 일정 퍼센테이지 이상 기름을 포함을 하고 있으면 폐유도 그 유해성 아니면 인화성, 부식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정 폐기물로 구분이 될 수도 있고요. 폐유기용제 같은 것들도 지정 폐기물이고 폐산, 폐알칼리 같은 것들도 지정 폐기물, PCB를 함유하고 있는 폐기물 같은 것들도 지정 폐기물에 해당이 돼요. 근데 그 지정 폐기물들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뭐도 지정 폐기물에 해당이 된다. 의료 폐기물도 지정 폐기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의료 폐기물도 또 구분이 돼요. 종류에 따라서 뭐 위에 의료 폐기물이냐 격리 의료 폐기물이냐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의료 폐기물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폐기물의 분류의 1차적, 2차적, 3차적의 의미는 그냥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는 요 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위에 있는 내용들은 굳이 보실 필요가 없고 두 번째로는 중요 표시할게요. 두 번째로는 중요 표시 하시는데 폐기물의 상태, 상에 따른 분류예요. 칠판 잠깐 보시면 우리가 폐기물 중에서 액상 폐기물도 있고요. 그리고 고체상으로 되어 있는 고상 폐기물도 있어요. 그 이 중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수분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수분이 그렇다고 액상처럼 많은 것도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반고상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그 수질 파트 할 때 제가 슬러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폐기물도 마찬가지로 폐기물 자체 안에 고형물과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러지 할 때 얘기를 했지만 어떤 그 폐기물 자체도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면 고형물과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내가 만약에 종이 같은 거 쓰레기를 버렸다. 근데 그 종이에다가 뭐 젖어 있는 쓰레기를 섞었다라고 하면은 고형물, 종이라는 고형물도 있고 수분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성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액상이다, 반고상이다, 고상이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형물의 양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데요. 액상 같은 경우에는 고형물이 적어야지 액상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5%를 기준으로 했을 때 5%가 넘지 않으면 액상 폐기물로 보는 거고요. 고형물이 5% 미만이라는 얘기는 수분이 95%라는 얘기겠죠. 그쵸? 얘가 5라는 얘기는 얘가 95라는 얘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액상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고상 같은 경우에는 15%예요. 고형물의 함량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고체상으로 본대요. 그러면 고형물이 15%면은 수분 함량이 얼마예요? 85%. 85%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반대로 나올 수가 있죠. 고형물이 5% 이상이다, 아니 5%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수분이 몇 프로 이상, 95% 이상이면은 우리가 액상으로 보는 거고 15% 이상일 때 고상이라고 본다는 것은 수분이 85%보다 낮았을 때 우리가 고상으로 본다는 얘기고 이 중간에 해당하는 것들이 반고상이에요. 그래서 고형물이 5에서 15%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반고상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수분도 마찬가지로 85에서 95% 이내에 있는 것들 반고상 폐기물이라고 구분을 한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험 문제에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 100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형물이 20%가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액상인가 아니면 뭐 방구상이냐 아니면 고상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여라 라는 식으로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하기 위해선 기준을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 7을 고형물을 기준으로 외우시던 수분을 기준으로 외우시던 보시는데 보통은 고형물을 가지고 외우니까 고형물로 암기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태에 따른 분류는 액상 폐기물은 고형물 함량 몇 프로? 5% 미만인 것, 고상 폐기물은 15% 이상인 것,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은 반고상 폐기물. 그래서 수분 함량으로도 알아두시고, 하단에 보시면은 폐기물을 분류라고 해서 표가 나와 있는데, 폐기물은 1차적으로 어디서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할 수가 있다. 맞죠? 또 사업장의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유해성에 따라서 일반 폐기물과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지정 폐기물의 분류를 하면은 한 11가지 정도의 지정 폐기물로 법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1번째가 의료 폐기물이에요. 그래서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에 지정 폐기물 안에 속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고 지정 폐기물이 의료 폐기물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폐유, 폐산, 폐알칼리 뭐 이런 것들, 폐유기용제, 폐성면, 폐락합, 폐페인트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지정 폐기물이라고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장 일반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도 나오는 생활계 폐기물과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건설공사에서 나오는 건설 폐기물로 구분을 한다. 구분하는 정도 외워두셔야 돼요. 암기해 놓으시고 뒷장으로 넘어갈게요. 14페이지 보시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을 보시면 어떤 이론적인 문제도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폐기물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뭐 발열량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폐기물에서 자원화하는 공법 중에서 퇴비화 공법이라든지 SRF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공법에 대해서도 출제가 되는데 폐기물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신 수질과 대기와는 달리 시험 문제에 간혹가다 출제되는 파트가 법령과 정책이에요. 그래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즘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그냥 막 버리면 안 되잖아요. 뭐 시골 같은 데에는 그냥 다 모르니까 퇴비 만든다고 그냥 쌓아놓기도 하고 그냥 대충 버리기도 하고 하지만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금 음식물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버리지 못해요. 그쵸? 그냥 막 버리시나요? 아니시죠? 음식물 쓰레기 다 종량제 봉투에다 넣어서 버리던가 아니면은 이제 버리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100% 종량제를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폐기물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만듦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확 줄일 수 있는 폐기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관련 정책, 법령 같은 것들이 자주 출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폐기물을 공부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폐기물 관리법에서 말하는 어떤 용어 같은 것들의 정의를 미리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맨 앞에 법령을 넣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법령을 무조건 외워라가 아니라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알아두셔야지만 뒷장으로 넘어갔을 때 의미를 파악하실 수 있으시니까 용어 정리는 그렇게 봐두시고요.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래서 용어 정의를 보시면 제가 모든 법령 옆에다가 개정이 2017년 1월 17일이고 시행이 2018년 1월 18일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날짜는 다 다르겠죠? 법령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저한테 지금 시대가 2020년 1월 2일인데 어떻게 이 문제 여기에 나와 있는 시행일과 개정일을 보니까 너무 오래됐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이 법령이 개정되고 시행된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는 시점, 이 책이 출판된 시점, 그 시점으로 이 법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최근 법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법이 계속 개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수질과 대기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 같은 경우에는 책을 법이 바뀔 때마다 제가 새로 찍어가지고 나눠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법령이 만약에 크게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뭐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카페 같은 정오표에다가 제가 크게 변경이 되면 올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참 뒤에 뭐 1년 뒤에 2년 뒤에 혼자서 이 책을 공부를 하실 때에는 한 번씩 검색창에다가 한번 써보시면은 개정일이 언제고 시행일이 언젠지가 쉽게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은 한 번씩 체크하시는 습관을 좀 들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1번 동그라미 보시면 앞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연소재, 온이,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에요. 그쵸? 필요하지 않은 거. 그냥 나 자체가 필요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폐기물이라고 간주를 한다.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생활 폐기물과 세 번째 보시면 사업장 폐기물. 1차적인 분류, 즉 발생원에 따라서 생활 폐기물은 우리가 가정 같은 데서 나오는 거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가정에서 나온 건데 법적으로는 사업장 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거를 다 생활 폐기물이라고 한다라고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고요.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줄칠게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박스는 뭐냐 하면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장들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밑에 기억번에 보시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줄 쳐볼까요? 그냥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줄만 쳐놓을게요. 공공폐수처리 시설이 있어요. 공공폐수처리 시설은 폐수가 나오는 사업장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와 C라는 회사와 이런 공공단지에서 조금만 영세한 그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내가 이 사업장을 운영하면 폐수가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근데 각각이 설치를 하기에 어때요? 너무 비용이 고비용이잖아요. 관리인도 둬야 되고 기술인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내보내는 폐수를 한꺼번에 처리를 해주는 공공폐수 처리 시설이 있어요. 그런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는 폐수가 폐기물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런 데서 나오는 폐기물을 우리가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한다라는 의미예요. 니은번에 보시면은 분뇨 처리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니은번에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 처리 시설.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 공공하수 처리 시설.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분뇨 처리 시설. 다 하수도법에 따르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에 보시면은 가축 분뇨. 축산업도 마찬가지로 공공으로 처리하는 공공처리 시설이 있고요. 미음번에 보시면 폐기물을 처리해주는 사업장이 있어요. 그래서 폐기물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비읍번에 보시면 지정 폐기물 배출하는 사업장도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한다라고 본다는 얘기고 시옷번에 보시면은 이거는 참고 표시해 놓으시고 폐기물을 배출을 해요. 사업장 중에서 위에 있는 공공폐수 처리 시설도 아니고요. 공공하수 처리 시설도 아니고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 등등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루에 내보내는 그 폐기물의 양이 300kg 이상의 폐기물을 내보낸다라고 하면 이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사업장 폐기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반대로 1일 150kg을 배출을 해요. 그럼 300kg이 넘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생활 폐기물로 간주를 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응번에 보시면은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줄 칠게요.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내보내는데 폐기물을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 끝날 때까지 나오는 폐기물의 양이 몇 톤 이상 배출돼야지 건설 폐기물로 보냐 하면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우리가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라고 봐요. 아셨죠? 건설공사는 몇 톤이요? 5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읒번에 보시면은 1년의 공사에 따른 그 옆에 보시면 건설공사는 제외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건설공사에서 5톤 이상 배출해야 사업장 폐기물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건설공사라고 이름을 짓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공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기물 자체를 공사가 시작하고 공사 끝날 때까지 5톤 이상 배출을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장 폐기물로 봐요. 그러니까 톤수가 나온다 그럼 몇 톤? 5톤. 킬로그램이 나온다 몇 킬로그램? 300kg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는 수치적인 부분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사업장 폐기물 안에 유해성의 유무에 따라서 지정 폐기물로 구분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정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중에 동그라미 칠게요. 폐유, 폐산 등이에요. 등등등등 많아요.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 폐기물 등, 즉 의료 폐기물도 지정 폐기물 안에 들어간다는 거고 폐유, 폐산도 지정 폐기물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후에 지정 폐기물의 종류와 지정 폐기물을 버릴 때 그 지정 폐기물을 내가 만약 버리는데 폐유 버릴 때, 폐산 버릴 때, 아니면 폐알칼리 버릴 때 버리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 버린 것을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재활용을 하고 아니면 관리를 하는 거에 의한 방법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분류 번호를 매겨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만약에 뭐 폐유다 그러면 6번 060000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매기고 성면이다 그러면 070000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매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정 폐기물의 종류와 지정 번호, 분류 체계의 그 번호 같은 경우에는 100% 외우셔야 돼요.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오는데 그 뒤에 따로 정리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지정 폐기물이 어디 들어간다. 사업장 폐기물 안에서 유해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정 폐기물로 구분을 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거기 밑에 예에 제가 써놓은 거는 지정 폐기물의 종류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냥 맛보기로 보시라고. 특정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있고요. 부식성 폐기물이라고 해서 폐산, 폐알칼리 같은 것들이 부식성 폐기물 안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유해물질 함유한 폐기물, 폐유기용제, 폐유기용제라고 되어 있는데 유기용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용성 물질이 아닌 지용성 물질 같은 것들을 녹이거나 아니면 지우거나 이럴 때 쓰는 게 폐유기용제인데 산업시설에서 상당히 많이 배출이 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폐유기용제가 지정 폐기물 중에서 제일 많이 배출되는 거예요. 지정 폐기물 중에서 제일 많이 배출되는 게 누구라고요? 폐유기용제. 물론 요번에 산업시설 같은 것들의 발달이 뭐 2020년에는 어떤 산업이 발달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이런 통계조사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5년마다 통계조사를 시행을 하는데 그 결과 지금 현재까지는 지정 폐기물 중에서 폐유기용제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폐페인트나 폐라카 같은 거 있죠? 우리가 흔히 라카라고 부르는 막 뿌리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폐유, 폐성면, 그 다음에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줄여서 PCB라고 얘기를 하죠.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바이페닐, 비페닐이라고 하는 함유 폐기물, 폐유독물질, 의료 폐기물 등등이 지정 폐기물에 해당이 돼요. 그럼 지정 폐기물에 들어가는 의료 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보면 의료 폐기물은 보건소 같은데 각종 의료기관, 동물병원, 그 다음에 시험하고 검사하는 기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병원 가가지고 피검사를 했어요. 근데 이 병원에는 그런 피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를 대신 검사해주는 검사기관으로 가거든요. 병리과가 있는. 그래서 그런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 인체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도 있고요. 아니면 인체 조직 등 적출물 같은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술해가지고 뭘 하나 떼냈다. 그럼 그 적출물도 의료 폐기물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실험동물의 사체, 동물 사체 같은 것들도 의료 폐기물에 들어가고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참 막 그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성이 되게 심한 감염성이 심한 그런 병이 돌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때 기억하시고 뉴스에서 봤던 거 기억하시면 거기 들어가는 간호사, 막 의사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방호복을 다 착용을 하고 들어가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모든 물건들은 다 의료 폐기물에 들어가요. 감염성 폐기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이런 의료 폐기물은 그냥 담아서 버리면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성인이 되고 나서 어른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일은 좀 드물잖아요. 감기나 뭐 이럴 때 가끔씩 가긴 하지만 요즘에는 많이 주사 같은 거 많이 안 놔주니까 주사 가끔씩 가다가 맞을 때 보면은 주사기를 버리는 그 통이 의료 폐기물 버리는 통이 따로 있고 손 버리는 통이 따로 있고 주사기 버리는 통이 따로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사 바늘 버리는 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 관리 있으시면은 좀 자세히 봐보세요. 뭐 우리가 썼던 그런 알코올솜 같은 거 버리는 그 용기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주사기 버리는 용기가 따로 있고 그래서 의료 폐기물의 전용 용기들이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봐두시고요. 7번에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폐기물의 분류에 대한 설명이고요. 7번, 8번은 폐기물을 처리한다, 폐기물을 처분한다 라는 것의 의미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폐기물의 수집을 하고
운반을 하고 보관을 해주고 재활용을 하고 처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처분은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처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리라는 것은 수집하고 운반, 보관, 재활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처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마지막으로 보시면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도 폐기물 처분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화하는 거, 파쇄하는 거, 고형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독성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독성이 있는 폐기물 같은 것들이 폐기물이니까 이렇게 덩어리가 막 이렇게 있겠죠. 하나로 뭉쳐진 게 아니니까. 이런 것들에다가 뭐 쉽게는 석회나 석회 그런 성분으로 되어 있는 시멘트 같은 것들을 부어요. 그래서 부어가지고 잘 섞은 다음에 굳혀요. 그러면 얘네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지고 겉으로 새 나오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완전히 100% 막지는 못하죠. 하지만 만약에 이 폐기물들이 하나하나 조각조각 되어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폐기물을 매립했을 때 하나하나의 면적이 비표 면적이 크기 때문에 훨씬 더 그 폐기물에서 그 외부로 그러니까 토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지하수라든지 이런 걸로 오염물질이 용출되기 쉬운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고형화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시멘트라고 설명드렸는데 시멘트 말고요. 플라스틱 같은 것들 녹여가지고 같이 갖추는 방법도 있고, 갖추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고형화 방법도 있고, 이런 것들은 중간 처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간 처분. 왜냐하면 고형화를 해도 나중에 매립해야 되고, 소각을 해도 소각하고 남은 소각재를 매립해야 되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간 처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최종 처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대기파트에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적인 조약, 협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바다에다 이제 폐기물 마음대로 버리지 못한다. 예전에는 하수 슬러지나 하수 분뇨나 분뇨온이나 이런 것들을 막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음식물에서 나오면 물 줄줄줄 흘러가는데 그런 것들을 음폐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바다에다 버렸는데 지금은 금지가 됐어요. 무슨 협약 때문에? 런던 협약이에요. 런던 협약. 그래서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 처분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9번에 보시면 재활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배출하는 폐기물이 있잖아요. 그럼 폐기물을 소각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매립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른 자원화도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자원화도 재활용의 일종이니까 가장 많이 우리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재활용이에요. 요즘에는 그 쓰레기 비닐봉투,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같은 거 봉투 보시면은 각 지자체마다 써있는 그 명칭이 좀 다를 텐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생활 쓰레기 100% 자원화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의 문구가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 자원화, 100% 재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생활 폐기물뿐만 아니라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목재 같은 것들 아니면 철재 같은 것들, 골재 같은 것들 계속 돌려쓰면서 재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처리를 할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느냐, 재활용에 가장 중점을 둔다라고 보시는 거고 기억번에 보시면은 근데 재활용의 의미는 뭐냐면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재활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재사용, 재이용은 그러니까 다 플러스해서 재활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재사용과 재이용의 차이 아세요? 재사용은 예를 들어 제가 어제 맥주 한 병을 먹었어요. 먹진 않았어요. 맥주 한 병이나 예를 들어 사이다병, 가장 여러분들이 흔히 알 수 있는 거. 근데 맥주병이나 사이다병이나 음료수병이나 유리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콜라병 그대로 모았어요. 맥주병 그대로 모아가지고 갖고 가서 씻어가지고 다시 맥주를 담아서 팔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재이용이 되는 거고 맥주병을 내가 다 녹여요. 녹인 다음에 다른 물건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재사용이 되는 거예요.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재이용이라는 말과 재이용은 다시 그걸로 사용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재사용, 재이용 이런 것들은. 그리고 재활용의 의미가 재생이용한다라는 의미로 보통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재생해서 사용한다라는 걸 재활용의 의미로 보통은 표현을 하죠. 근데 법적으로는 재사용하는 거는 씻어서 다시 사용하는 거, 재생이용하는 건 다시 만들어서 그 원료만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것들로 재생해서 쓰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합해서 재활용이라고 법적으로는 정의한다. 폐기물로부터 보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에너지를 회수를 할 수가 있어요. 뭐 할 때 에너지가 회수가 많이 돼요? 소각할 때 소각열 같은 거 회수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회수를 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도 우리가 재활용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즉 만약에 내가 소각을 할 때 소각열이 만들어졌어요. 그것도 재활용의 의미로 본다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서 배우겠지만 폐기물 중에서 사람들이 버리는 생활 폐기물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활 폐기물을 버리는데 도시에서 보통 나오는 폐기물 안에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폐타이어라든지 아니면 종이나 목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랑 만약에 내가 그냥 그냥 쓰레기로 일반적으로 버리는 막 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지만 폐기물 중에서 도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잘 탈 수 있는 성분만 선별을 하는 거예요. 잘 탈 수 있는 물질만 선별해요. 목재라든지 플라스틱 중에서도 잘 타면서 열량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선별을 해서 잘게 부순 다음에 골고루 섞어요. 그 다음에 덩어리로 만들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SRF라고 얘기를 하고 RDF라고도 얘기를 해요. RDF라고 얘기를 하면서 RDF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형 연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폐기물을 잘 선별을 해서 타는 성분만, 즉 가연성 성분만 선별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연료를 만드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폐기물을 소각을 했을 때 나오는 열도 회수를 하면 이것도 뭐다? 재활용이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 그러면 하단에 보시면은 에너지를 얼마큼 회수를 해야 되느냐라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의 에너지 회수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에너지라는 것은 뭐 말하는 거냐? 연료가 생길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형 연료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열이 생길 수도 있고 이 열을 이용해서 뭐를 만들 수도 있고 전기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에너지법 제2조 제1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가연성 폐기물로부터 다음 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해야 이런 것들을 재활용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정리되시죠? 그러면 첫 번째 볼게요. 가연성 고형 폐기물. 가연성이라는 건 뭐예요? 탈 수 있는 물질이란 얘기고 탈 수 있는 고형 폐기물로부터 다음 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이야말로 재활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럼 첫 번째,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않고 폐기물 자체 저위 발열량이 줄칠게요. 폐기물 자체에 갖고 있는 발열량이 몇 킬로칼로리 이상이어야 돼요? 3000킬로칼로리 이상이어야 돼요. 예전에 환경부 시험 문제 한번 나왔거든요. 물론 에너지관리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과 관련된 법률과 약간 동떨어져 있지만 폐기물과 이제 같이 맞물려가지고 재활용에 대한 기준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나 서울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적으로 봐두시고요. 그래서 저위 발열량이 킬로그램당 몇 킬로칼로리? 3000킬로칼로리 이상이어야지 우리가 이 정도 회수해야 우리가 재활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 에너지 회수 효율이요.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75% 이상 나와야지만 우리가 에너지를 회수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너지 회수율 몇 프로? 75%. 만약에 내가 폐기물을 100을 태웠어요. 100 정도를 태우면 그 100을 태웠을 때 나오는 열량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에너지를 회수를 하는 효율이 100을 태웠는데 한 20이나 10이나 이 정도밖에 열이 안 나와요. 그러면 100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 시설을 만드는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재활용을 보통 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 회수된 열은 중요 표시할게요. 모두 뭘로 해야 돼요? 열원이나 전기 형태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야지 회수열을 한 30%만 사람들한테 열원으로 공급한다. 이거 말이 안 되고 회수한 열은 모두 사용하는 거예요. 모두 열원이나 전기 등의 형태로 스스로 이용을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환경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경우에는 줄 칠게요. 폐기물의 몇 퍼센트 이상을 30%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 회수에 이용해야지만 우리가 재활용한다라고 언급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은 폐기물을 에너지로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으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우리가 자원화라고 한다, 재활용이라고 한다라는 의미로 나온 건데요. 밑에 있는 내용은 참고만 하셔서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는 걸로 할게요. 10번으로 넘어갈게요. 10번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고 나와 있고, 폐기물 처리 배웠죠? 폐기물 처리. 좌측에서 봤잖아요. 수집을 하던, 운반을 하던, 아니면 재활용을 하던, 처분을 하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리라고 했고, 처분은 중간 처분과 최종 처분으로 나뉜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10번에 보시면, 근데 좋게 폐기물 처리 시설, 처분 시설 있으면 좋겠지만 처리 처분 시설을 우리가 다 합해서 처리 시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폐기물의 중간 처분 시설, 즉 중간 처리는 뭐가 있을까요? 중간 처분은 소각이라든지 용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퇴비화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폐기물을 부수는 파쇄 공정이라든지 고형어 공정이라든지 선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중간 처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최종 처분은 뭔지 아시죠? 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종 처분 시설로 보고 이런 것들과 재활용 시설 같은 것들을 다 추가로 해서 다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1번에 보시면 폐기물 감량화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폐기물의 초점은 이제 뒤에서도 계속 나오겠지만 폐기물의 초점은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감량화에 맞춰야 돼요. 폐기물. 만약에 우리가 이걸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고 나서 사람들이 이걸 쓰고 버려요. 이해 가세요? 근데 폐기물의 초점은 이걸 버리면 이걸 걷어가가지고 잘 수집해가지고 운반해가지고 얘네를 가지고 뭐 연료를 만들고 재활용을 하고 이게 중점이 아니에요. 재활용이 중점이 아니라 얘가 안 나오게 하는 게 중점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관리 정책에서도 우리가 어디에다 가장 초점을 맞추냐면 얘가 쓰레기가 애초부터 안 나오게 하는 감량화 정책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인가? 2021년도인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022년도인가? 아예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커피숍에서도 종이컵 같은 것들을 제공 안 하고 제공한다 하더라도 예전에 왜 그 보증금 받는 것처럼 100원 내고 우리가 만약에 커피가 5,900원, 5,900원 너무 비싸다. 3,900원이다 그러면 100원 더 붙여서 4,000원에 팔고 컵을 갖다 주면 100원 나중에 돌려받는 그런 빈병 보증금 제도처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고 뭐 일반적인 음식점에서도 포장 같은 거 해줄 때 일회용 용기 같은 거 사용이 불가능하게끔 법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정책적인 것을 변경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감량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감량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공정 자체에서 생산되는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에서 재활용을 통해서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우리가 감량화 시설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이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그리고 말이 이 말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국어책 읽듯이 되게 재미있는 책 읽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셔야 되고 그 중에서 외워야 되는 그런 단어 같은 것들 정확하게 처리, 처분 같은 것들 구분 지어야 될 거는 구분을 지어서 계속적으로 읽으셔야지만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냥 단순 암기하지 마시고요. 읽어보시면서 하나 예를 들면서 곱씹으면서 암기를 하시면 법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완전 재미가 없지만 조금이라도 좀 재미를 붙여서 암기를 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1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15페이지 하단까지 해서 제가 폐기물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 16페이지 가면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은 폐기물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제목만 보고서는 영 감이 안 오잖아요. 그쵸? 우리나라에서 폐기물관리법이라고 있어요. 폐기물관리법이라고 있고 우리가 폐기물에 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시행하고 정책적인 것들을 만드는데요. 우리가 누가 봐더라도 얘도 폐기물인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가축이 똥 싸고 오줌 쌌는데 분뇨 같은 것들도 보면 뭐 어차피 누군가가 그걸 다시 쓸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도 버려지는 거니까 폐기물이잖아요. 그쵸? 하지만 걔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축 분뇨 같은 경우는 가축 분뇨에 관련된 법이 있어요. 거기서 폐기물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얘도 버려지는 거니까 폐기물이네 라고 볼 수 있는 항목들이지만 폐기물 관리법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자체적인 법이 있는 그런 것들만 묶어놓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환경부 관할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환경부 관할인 것들도 있어요. 뭐 하수도법이라든지 뭐 분뇨라든지 이런 가축 분뇨라든지 이런 환경부 관할이 있는 것도 있지만 환경부 관할이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환경부 준비하시는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신경 쓰셔서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이거 안 보셔도 돼요. 끝에만 보시면 돼요. 방사성 물질 줄만 쳐놓으세요. 방사성 물질은 버려지는 폐방사성 물질은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서 관리를 받지 폐기물 관리법에서 아무리 폐기물이라고 해도 관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용기에 들어있지 않은 기체상 물질이에요. 즉 만약에 용기, 그릇 같은 데 들어가 있는 물질이래요. 그럼 폐기물 관리법으로 관리를 해요. 하지만 용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기체상의 물질은 폐기물 관리법으로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되셨나요? 세 번째로는 보시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줄 칠게요. 폐수,
폐수는 뭐예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물환경보전법 있죠? 거기서 관할을 우리가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가축분뇨 체크를 하시면 가축분뇨도 마찬가지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쓰고 버리는 하수, 그 다음에 분뇨 같은 것들은 하수도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6번에 보시면은 가축의 사체, 오염된 물건, 수입금지 물건, 검역 불합격품 같은 것들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해요. 그래서 뭐 버려지는 물건이고 가축의 사체고 우리가 보기에는 폐기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폐기물 관리법에서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수산동물 사체, 그러니까 물고기 사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해역에서 적조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물고기 다 죽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폐기물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어디에 따라서?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라서 관리를 한대요.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폐기되는 탄약. 폐기되는 탄약 같은 경우에는 군수품 관리법에서 관리를 하고요. 9번에 보시면은 동물 장묘업. 요즘에 그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다가 죽으면 장례식 치러주는 거 아세요? 그런 장묘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등록을 한 사람이 동물 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 같은 것들도 폐기물이 아니에요. 폐기물 관리법으로 관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이 법에 따른 폐기물의 해역 배출은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서 해역으로 배출을 해야지 폐기물관리법에서 해역 배출하는 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폐기물관리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 환경부 준비하시는 분들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네, 여기까지 워밍업이었어요. 별로 암기할 거, 중요한 거 제가 꼭 외우셔야 돼요. 없었거든요. 그쵸? 지금부터는 100% 암기예요. 자, 밑에 보시면은 지정 폐기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칠판 보시면은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발생 원에 따라서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구분을 한다 그랬고요.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 어디서 나오는지에 따라서 어떤 유해성에 따라서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을 구분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건설 공장에서, 건설 공사에서 건설 끝날 때까지 총 몇 톤 이상, 5톤 이상 발생을 하면 건설 폐기물로 우리가 구분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지정 폐기물 중에서 뭐 폐유라든지 특정 시설에서 배출되는 그런 그 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부식성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의료 폐기물까지 포함해서 지정 폐기물로 지정을 한다. 그럼 지정 폐기물은 그냥 나는 산이에요? 산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식초도 산성이에요. 근데 어떤 공장에서 식초를 막 몇천 톤, 몇백 톤 이렇게 버린다. 그럼 얘도 그냥 버리기에는 폐기물이니까, 폐기물 중에 산성이니까 지정 폐기물로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정 폐기물이 아니라 산성, 버려지는 산성이랑 폐산이다 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상의 pH가 넘어가야지만 지정 폐기물로 지정이 돼요. 유해성에 따라서. 그래서 부식성이 pH 6 정도 되는 거 부식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정 폐기물이 아니고 pH 2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정 폐기물로 본다. 폐알칼리 같은 경우에는 pH가 12.5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 폐기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부식성이 있다고 해서 모두 지정 폐기물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에서 그 부식성의 정도가 너무 심했을 때 우리가 지정 폐기물로 지정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유해성의 그 분류 기준이 밑에 나와 있는데, 각 항목별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우리가 지정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지정 폐기물의 정의는 앞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패스할게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중요 표시하시고요. 가장 최근에는 2015년도 서울시 문제도 출제가 됐었고 지방직 시험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었고요.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서울시 지방직 연구사 아니면은 뭐 환경부 할 거 없이 항상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 그래서 지정 폐기물하고 일반 폐기물하고 구분하는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부식성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부식성의 정도가 심하면 지정 폐기물, 심하지 않으면 일반 폐기물로 분류를 하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인화성이 있나 봐야 돼요. 폐유 버려지는 거, 폐유기용제, 불 잘 붙으면 지정 폐기물, 특수하게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정 폐기물로 분류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용출 특성 같은 거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얘를 그냥 매립하면 용출성이 크기 때문에 유해물질 같은 것들이 용출이 되면 뭐 주변에 있는 토양이라든지 지하수 같은 것들을 오염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의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지정 폐기물로 지정을 하는 거고요. 네 번째 폭발성도 봐야 되고요. 다섯 번째 독성이나 생태 독성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발암성이 있는지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자연 발화성, 그냥 가만히 놔두면
혼자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위험하니까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폐기물이 아니라 지정 폐기물로 지정을 해야 되고요. 8번에 보시면 남분해성. 2015년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서울시 시험 문제가 남분해성인데 생물학적 분해성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남분해성, 분해가 어려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지정폐기물로 지정을 하는 거지, 생물학적으로 분해성이 있는 것들을 지정폐기물로 지정을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남분해성이라는 거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요. 9번에 보시면 유해 가능성이 있느냐, 어떤 의미로서는 독성이나 이런 것들, 생태 독성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유해성이 있느냐 없느냐, 독성이 있느냐 없느냐 같이 묶어서 봐주셔도 되고요. 10번에 보시면 감염성, 감염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정폐기물, 없으면 일반 폐기물로 구분을 하죠. 오른쪽에 17페이지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 아니면 성질 같은 것들을 써놨어요. 그래서 폭발성, 자차적으로 가스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반응할 때 온도, 압력, 반응 속도가 주위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이 있다라고 하면 지정 폐기물,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정 폐기물이 아닌 일반 폐기물. 그래서 판단 기준은 옆에 나와 있는데 단 한 번도 판단 기준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유해 특성의 제목들만 암기를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참고하시라고 제가 성질과 판단 기준 놔뒀으니까 참고만 하세요. 아셨죠? 인화성 보시면 운반할 때 쉽게 연소가 되거나 마찰 등이나 일정 온도 이하에서도 화재가 유발되는 그런 성질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정 폐기물로 지정을 하고요. 근데 아무나 그냥 뭐 가만히 내비두면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불이 붙는다라고 해가지고 지정 폐기물이 아니라 우측에 보시면 액상 같은 경우에는 밀폐됐을 때 인화점이 60.5도일 때, 그 다음에 개방됐을 때 65.5도까지 올라갔을 때 불이 붙는 그런 물질 같은 경우에는 지정 폐기물로 지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연 발화성으로 갈게요. 운반 중에 상온, 상압에서 자연적으로 열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접촉했을 때 열이 발생해서 화재를 유발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지정 폐기물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5분 동안 놔뒀을 때 발화한다라고 하면 지정 폐기물이에요. 그 다음에 금수성이라고 있어요. 금수성은 뭐냐 하면 왜 금속 같은 것들 물에다 넣으면 그 물과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기체 같은 걸로 발생을 하는 물질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수성에 대한 설명을 제가 써놨는데 물과 상호작용해서 자연적으로 인화, 불이 붙거나 아니면 인화성 가스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방출하는 성질을 우리가 금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정 폐기물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유해 특성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분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화성, 그 자체가 연소되는 건 아닌데 산소랑 만나면 연소를 유발하거나 촉진하는 성질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지정 폐기물로 지정할 수 있고 용초유 독성, 유해 물질이 용초유되었을 때 건강이나 생명에 유해한 성질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지정 폐기물. 감염성, 인체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성질이 있으면 감염성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로 지정을 하고요. 부식성, 생체 조직과 접촉하거나 반응을 일으켜서 피해를 유발하거나 누출하는 경우에 운반도구나 물품 같은 거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피해를 유발하는 성질이 있으면 지정 폐기물인데 우측에 보시면 산성이라고 해가지고 모두 보식성이 있긴 하지만 모두 지정 폐기물로 지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pH 얼마 이하? 2.0 이하인 폐산과 pH 얼마 이상? 12.5 이상인 폐알칼리에 한해서만 지정 폐기물로 지정을 해요.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뒤에 또 나오는데요. 이건 나왔으니까 pH 2 이하의 산성 폐산과 그 다음에 pH 12.5 이상의 폐알칼리에 해당하는 그 산이나 알칼리 물질에만 우리가 지정 폐기물로 지정을 한다. 마지막으로 생태 독성, 생태계에 방출될 경우에 유해 물질로 인해서 생태 독성이나 생물 축적 효과에 의해서 이거 생물 농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정 생물의 즉시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정 폐기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물질이건 다 지정 폐기물이 아니라 우측에 보시면 물벼룩에 대한 급성 생태 독성 실험을 해요. 그래서 TU 생태 독성이 2.0 초과를 할 때 우리가 하죠. TU 계산하는 거 수질 파트에서 계산했었는데, 그쵸? 그래서 TU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 물질의 TLM이 있고 각각의 TLM분의 뭐라 그랬어요? 그 물질의 농도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라 그랬으니까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수질책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정 폐기물의 유해성의 판단 요소 시험자 엄청 잘 나오니까 체크 잘 해놓으시고 암기를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지정 폐기물의 종류라고 되어 있죠? 네, 100% 암기. 그래서 지정 폐기물의 종류 가장 최근에는 2014년 경기도 경력 경쟁을 시작으로 2015년, 2016년, 2017년 추가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었고요. 2018년 서울시 연구사 시험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었고 그래서 매년, 매해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벽하게 외우셔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연구사 시험 문제도 나오고 환경부 시험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9급 시험 문제, 7급 시험 문제 할 거 없이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약간의 난이도의 차이는 있어요. 왜냐? 앞줄만 외우냐? 아니면 뒷줄에 있는 단, 뭐 아니면 이런 전제 조건까지 암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연구사 공부하시거나 7급을 공부하시거나 이제 하시는 분들은 뒤에 있는 단에 해당하는 제한 조건까지 다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 9급인 경우에는 앞에 있는 종류만 암기하셔도 충분해요.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그쵸? 이왕지사 외우시는 거 뒤에까지 잘 외워두시고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 19페이지까지가 19페이지, 20페이지에 걸쳐서 다 지정 폐기물의 종류예요. 토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건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정리는 해놓으셔야 돼요. 오늘 제가 판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책에 있는 그대로 공부를 하시려면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으면서 필요 없는 거,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노트 필기를 막 책에다 써놓으셨기 때문에 집에 가셔가지고 제가 굳이 판서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만의 노트를 좀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노트에다 정리를 해놓으신 다음에 오늘 외워봤자 내일이면 까먹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매일 외우시는 거예요. 까먹으려고 보면 다시 외우시고 뭐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외우시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사실 현실 가능성이 조금 부족하죠.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 암기를 해놓으시고 대략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다라는 건 머릿속에 들어가시고 나서 시험장 가시기, 시험 일정 나오면 한 달, 두 달 전부터는 계속 반복적으로 암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는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종류가 많고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요. 잠시만 쉬었다가 지정 폐기물 종류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